엄마, 여기서 잠깐 지내고 계세요. 금방 데리러 올게요. 제발 나 좀 내보내줘. 나 치매 아니야.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했던 철이 여인 강명숙 회장. 하지만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아 요양원에 강제로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요양원에서 몰래 빨래를 하기 위해 숨어든 한 거지 청년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주저없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분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청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결심이 재벌가의 잔혹한 비밀을 파헤치게 될 줄은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을 말입니다. 도대체 이 청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다리 밑,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로 11월의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31살 진구. 그는 버려진 리어카 위에 비닐을 덮고 웅크린 채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10살에 부모님을 여의고 남겨진 사채 빚 8천만 원. 20살부터 30살까지 꼬박 10년을 막노동과 일용직으로 갚아냈습니다. 빚은 다 갚았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고시원 월세 35만 원조차 2달이나 밀렸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진구는 다리 밑 사람이 되었어요. 리어카 한쪽에는 찢어진 담요가, 다른 한쪽에는 낡은 셔츠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구는 손등에 낀 때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새벽 5시 인력사무소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일거리를 잡으려면 그나마 깨끗한 웃도리를 입어야 했어요. 진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근처 공중화장실로 향했지만 문에는 시설 점검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틀어봐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에게 가장 작은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그때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요양원. 몇 달 전 그곳 지하 세탁실 대형 세탁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기사의 짐꾼으로 하루 일한 적이 있었어요. 밤 9시가 넘으면 배수관에서 미지근한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처음엔 거품 섞인 꾸정물이지만 1시간쯤 지나면 그나마 맑은 물이 나왔죠. 진구는 낡은 셔츠를 움켜쥐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자존심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죠. 요양원 뒤편 담장 아래 진구는 숨을 죽이고 배수관 밑으로 기어들었습니다. 녹슨 파이프에서 미지근한 물이 졸졸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빗물 웅덩이와 폐수를 섞어 셔츠를 적셨습니다. 거친 손으로 때를 비볐어요. 손가락 마디가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일 일거리를 잡지 못하면 이틀째 굶는 거였죠. 진구의 눈가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때였어요.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긁히는 소리, 그리고 가느다란 신음. 진구는 손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배수관 바로 옆 지하로 통하는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반지하 독방에 이었죠. 그 창문 틈으로 무언가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마른 손이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의 손. 창문 틈 사이로 고인 빗물을 핥으려는 듯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진구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숨을 삼키며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에 선명한 흉터가 있었어요. 니은자 모양의 수술 자국. 순간 진구의 머릿속에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10년 전 겨울
눈 내리던 어느 날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때 진구는 20살이었습니다. 사흘째 굶은 채 거리를 헤매던 청년. 우연히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의 리어카가 언덕에서 미끄러지는 걸 보았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진구는 달려가 리어카를 밀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남은 동전을 털어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사드렸죠. 정작 자신은 입에 풀칠조차 못하면서요. 그 모습을 지나가던 검은 승용차 안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강명숙 회장.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그녀가 차에서 내려다가 왔어요. 청년,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야? 진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굶어서 뭘 먹고 싶은지도 몰랐어요. 명숙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내가 사줄게. 그날 진구는 난생 처음 왕돈가스를 먹었습니다. 바삭한 튀김옷 아래로 육즙이 흘러나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났죠. 명숙은 그런 진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신의 접시를 밀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뺏어 먹어. 그러다 체하겠다. 그때 명숙이 나이프로 돈가스를 써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등에 니은자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는 거친 수술 자국. 진구는 왠지 그 흉터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구는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명숙은 진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중에 절실한 누군가에게 꼭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줘. 그 말이 진구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10년을 살아오면서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굶주릴 때, 맞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진구를 붙잡아 주었죠. 일어서려는데 명숙의 코트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반짝이는 금단추였어요. 진구가 주워 돌려주려 했지만 명숙은 이미 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진구의 외침은 엔진 소리에 묻혔어요. 검은 승용차는 눈 내리는 거리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진구는 금단추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 단추는 그의 부적이 되었습니다. 호주머니 깊숙이 넣고 다니며 힘들 때마다 만졌죠. 창문 너머로 내민 손등에 니은자 흉터. 진구의 눈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회장님이 이런 곳에? 진구는 무릎을 꿇고 창문에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때 그 눈빛이었어요.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그 눈. 회장님. 진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왕돈가스 사주신 저. 기억하세요? 창살 너머 노인이 움찔했어요. 겁에 질린 듯 뒤로 물러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누구야? 쉰 목소리였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 진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를 뒤졌어요. 10년간 간직해온 금단추를 꺼냈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밀었죠. 이거 기억하세요? 10년 전 코트에서 떨어진 거예요. 명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금단추를 바라보던 시선이 진구의 얼굴로 옮겨갔어요. 하지만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라고?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오고 있었어요. 진구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거친 목소리와 함께 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약은 꼭 드셔야 돼. 그래야 귀찮지 않게 빨리 돌아가시죠. 진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진구는 창문로 기어갔습니다. 약을 먹은 명숙이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진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꼭 꺼내드릴게요. 피 맺힌 약속이었어요. 10년 전 받은 밥 한 끼,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거였습니다. 진구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두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살아서 반드시 그분을 구해야 했습니다. 기다리세요, 회장님. 진구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어둠 속을 내달렸어요. 진구를 본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훑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요양원 근처 주차장. 낡은 트럭 한 대가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녹슨 철판 위에 봉팔의 만물 트럭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붙어 있었어요. 진구는 망설일 틈도 없이 짐칸 뒤로 뛰어 올랐습니다. 고철 더미와 폐가전 사이로 몸을 웅크렸어요. 기름 냄새와 녹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트럭 옆을 스쳐 지나갔죠. 한참이 지나서야 진구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때 짐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야, 어디서 굴러온 도둑놈이야.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버럭 소리쳤어요. 투박한 손에 새 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진구는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도둑 아닙니다. 제발이요. 그럼 뭐야, 왜 남의 트럭에 숨어? 남자가 새 파이프를 치켜들었습니다. 진구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가 차가운 철판 바닥에 닿았습니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요양원에 갇힌 할머니가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진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새 파이프를 든 채 멈칫했어요. 진구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았죠. 뭔 소리야, 요양원에 갇혔다니. 진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남자를 올려다보았어요. 지하 독방에요. 갇힌 것 같아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진구의 주먹이 바닥을 쳤어요. 그 소리가 짐칸 안에 둔탁하게 울렸죠.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쇠파이프를 내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한때는 잘 나갔어.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진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기계 설비 회사 차렸지. 직원만 15명이었는데 남자는 트럭 문턱에 걸터 앉았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며 허공을 바라보았어요. 믿었던 동업자한테 사기당하고 다 날렸어. 집도 가족도. 봉팔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 그의 눈가에 쓸쓸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진구는 그 표정에서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보았어요. 이 트럭이랑 고물 줍는 게 전부야. 그래도 살아는 있지. 봉팔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진구를 다시 쳐다보았어요. 근데 넌 뭐야? 어떤 할머니길래 목숨 걸고 빼내려고 해. 진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가락에 낀 은반지를 빼들었어요. 세월에 달아 광택은 바랬지만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 느껴졌죠. 이거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이에요. 진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저 할머니만 꺼내게 도와주세요. 봉팔의 눈이 커졌어요. 은반지를 바라보다가 진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 미쳤구나. 어머니 유품을 그깟 모르는 노인한테? 모르는 분 아니에요. 진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에 저 살린 분이에요. 굶어 죽기 직전에 밥 한 끼 사주신 분.
그 말에 봉팔의 손이 멈췄어요. 담배를 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밥 한 끼가 뭐가 대수라고. 대수예요. 진구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 밥 한 끼가 없었으면 전 그날 밤 한강으로 갔어요. 봉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어요. 트럭 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죠. 녹슨 맞는키 세트와 낡은 무전기가 나왔습니다. 봉팔은 그것들을 진구 앞에 툭 던졌어요. 한때 이런 건 선수였어. 진구는 멍하니 봉팔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글쎄, 미친 짓인 건 알아. 봉팔은 코웃음을 쳤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근데 밥 한 끼에 목숨 거는 놈 처음 보네. 재밌네. 진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밤 11시. 두 사람은 요양원 뒤편 담장 앞에 섰습니다. 사실 이 요양원은 태성그룹 회장의 아들 상도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지하에는 보일러실과 창고가 있었는데 상도가 불법으로 개조해 독방을 만들었죠. 직원들도 돈으로 매수해서 상도가 시키는 대로 하게끔 했습니다. 감독기관 점검은 돈으로 막아왔고 기본 투자도 안에서 보안 카메라 대부분이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요양원에서 명숙은 갇혀 있었던 것이었죠. 명숙을 구하러 가기 위해 두 사람의 마음은 바빠졌습니다. 봉팔이 귓속말로 설명했어요. 내가 정문에서 소동 피울 테니까 넌 뒤로 들어가. 봉팔이 진구의 어깨를 쳤습니다. 5분이야. 그 안에 못 나오면 끝장이야. 진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봉팔이 정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잠시 후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간판 고물로 가져가도 됩니까? 경비원들이 우르르 정문으로 몰려갔습니다. 진구는 그 틈을 타 담장을 넘었어요. 지하로 통하는 철문. 맞는 키로 자물쇠를 따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죠. 철문이 열리자 곰팡내가 코를 찔렀어요. 좁은 계단을 내려가니 어둠 속에 창살 달린 방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진구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구석에 웅크린 그림자가 움찔했습니다. 저예요. 아까 그 청년이요. 명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진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자물쇠를 따고 문을 열었습니다. 명숙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뼈만 앙상한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업을게요. 진구가 등을 돌렸지만 명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힘들어서 안 돼. 휠체어로 가. 복도 끝에 버려진 휠체어가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것이었지만 바퀴는 굴러갔어요. 휠체어를 끌고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나왔을 때 자갈밭의 돌부리에 휠체어가 걸렸어요. 휠체어가 휘청거리며 옆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진구는 재빨리 몸을 던져 명숙을 받쳤어요. 무릎이 자갈에 긁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죠. 담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1m 높이의 콘크리트 벽. 진구는 담장에 등을 기댔어요. 제 등을 밟고 올라가세요. 명숙이 망설였습니다. 넌 어떻게 해? 저는 괜찮아요. 빨리요. 진구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명숙은 떨리는 다리로 진구의 등을 딛고 담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경비견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진구는 옆에 있던 휠체어를 힘껏 밀어 개 쪽으로 굴렸어요. 철컹거리는 소리에 개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에 명숙을 담 너머로 밀어 올렸어요. 회장님 좀 받아주세요.
담 반대편에서 봉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사히 오셨어. 명숙이 무사히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진구도 담장을 탔어요. 휠체어를 발판 삼아 올라가는 순간 녹슨 휠체어가 휘청했습니다. 균형을 잃은 진구의 팔이 콘크리트 담에 쓸렸어요. 살같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지만 이를 악물고 담 위로 몸을 던졌죠. 봉팔의 트럭이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을 짐칸에 눕히고 진구도 뛰어올랐어요. 트럭이 빗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양원 경비원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봉팔은 능청스럽게 검문을 피했어요. 고물 있나 둘러보러 왔다가 개 짖는 소리에 놀라서 가는 길입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트럭을 후쳤지만 짐칸의 고철 더미만 보고 손을 내저었죠. 30분쯤 달렸을까? 트럭이 멈춘 곳은 외진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왕돈가스? 빛바랜 간판이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10년 전 진구가 생애 처음 따뜻한 밥을 먹었던 그 식당. 지금은 폐업해서 임대 쪽지만 덜렁 붙어 있었습니다. 진구는 간판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봉팔은 놀라는 진구를 보면서 고물 찾다가 알게 된 공간이라고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봉팔이 잡동산 위에 가려진 지하 입구를 열었어요. 좁은 계단을 내려가니 먼지 쌓인 지하실이 나왔습니다. 진구는 피 흐르는 팔을 숨긴 채 명숙을 부축했어요. 낡은 의자에 앉히고 먼저 얼굴을 살폈습니다. 다친 데 없으세요? 명숙은 진구의 손을 붙잡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고맙다. 쉰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진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구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곳곳에 습기 자국이 번져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죠. 10년 전 따뜻한 돈가스를 먹었던 그 식당이 맞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봉팔이 트럭에서 간이 버너와 담요를 가져왔어요. 투박한 손으로 버너에 불을 붙이자 파란 불꽃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진구는 담요를 명숙의 어깨에 두르고 젖은 발을 자신의 셔츠로 닦아주었어요.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폐허가 된 식당을 둘러보던 시선이 멈췄어요. 여기가 그 왕돈가스 집이구나. 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됐어, 폐허처럼. 명숙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 없이 흐느끼는 그 모습에 진구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한때 태성그룹을 이끌던 철의 여인. 그녀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 세상은 참 잔인했죠. 진구는 명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기억하시는 거죠? 명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흐릿한 눈으로 진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이 돈가스 사주셨잖아요. 형편 나아지면 누군가한테 밥 사주라고. 명숙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기억을 더듬듯 눈을 깜빡였어요. 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말 기적이구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굶주린 거지 청년이 이렇게 자라서 자신을 구해주었다니. 명숙은 진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명숙의 몸이 갑자기 굳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상도야, 제발. 쉰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어요. 제발 여기 두고 가지 마라, 엄마야, 나 엄마라고. 명숙이 진구의 손을 뿌리치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치매 증상이었어요. 진구를 아들 상도로 착각한 것이죠. 진구는 당황하지 않고 명숙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진구예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랬어요. 명숙의 거친 숨결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진구의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스쳤어요. 명숙의 피부에서 숨결에서 지독하게 씁쓸한 약 냄새가 배어 나왔습니다. 보통 약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직원이 했던 말이 뇌리에 스쳤습니다. 이 약은 꼭 드셔야 돼. 그래야 귀찮지 않게 빨리 돌아가시죠. 진구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리고 명숙의 주머니에서 약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명숙도 먹은 척하려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죠. 봉팔이 옆에서 이를 갈았어요. 아들놈이 괴물이야, 괴물. 어떻게 친어머니한테. 주먹을 불끈 쥐며 분개했습니다. 진구는 약 하나를 챙겼습니다. 이 약이 대체 무엇인지 나중에 꼭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봉팔에게 흰죽을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봉팔은 바로 시장에 가서 따끈한 흰죽 한 그릇을 들고 돌아왔어요. 진구는 숟가락에 죽을 떠서 명숙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회장님. 하지만 명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입을 꾹 다문 채 숟가락을 거부했습니다. 진구의 마음이 타들어갔죠. 진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명숙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아무도 안 뺏어 먹어. 진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씀 10년 동안 잊은 적이 없어요. 명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입술이 조금 벌어졌어요. 진구는 조심스럽게 죽을 떠넣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명숙이 천천히 삼켰어요. 진구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봉팔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슬쩍 고개를 돌렸어요. 코끝이 찡했기 때문이죠.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명숙의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손을 대보니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고열이 시작된 거였죠. 진구는 황급히 일어섰어요.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봉팔은 응급실 가면 바로 잡힐 것이라고 말렸죠. 그렇다면 약이라도 사와야 했습니다. 진구는 호주머니를 뒤졌지만 가진 돈이라곤 몇 푼 없었습니다. 문득 손가락에 은반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의 유품. 어제 봉팔에게 주려다 거절당했던 그 반지. 진구는 반지를 빼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은방 다녀올게요. 봉팔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 그건 내 엄마 유품이잖아. 약값이 더 급해요. 진구는 담담하게 말하고 계단을 올랐어요. 봉팔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골목 끝 금은방.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진구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금은방 주인이 반지를 이리저리 살폈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진구를 쳐다보았습니다. 작물 아니야? 어디서 훔쳐온 거 아니고? 진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제 엄마 유품이에요. 신분증 맡길게요. 제발 약간만이라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한참 진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가져가. 나중에 돈 생기면 찾으러 와. 진구는 두 손으로 돈을 받아들며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약국으로 달려가 해열제와 영양제를 샀습니다. 지하실로 돌아온 진구는 명숙에게 약을 먹였어요. 봉팔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너 진짜 미련한 놈이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핀잔보다 감탄이 묻어 있었죠. 봉팔은 트럭으로 가서 신문지 뭉치를 가져왔어요. 바닥에 깔아 한기를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겹겹이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담요를 펼쳤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명숙의 열이 조금씩 내렸어요. 진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봉팔이 번호 옆에 앉아 물었어요. 근데 진짜 궁금하다. 밥 한 끼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진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천장의 어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사흘째 굶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정말 지쳐서 그날 밤 한강으로 가려고 했어요. 봉팔의 손이 멈췄습니다. 근데 눈길에 폐지 할아버지 리어카가 미끄러지는 거 봤어요. 진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모른 척할 수도 있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달려갔어요. 그걸 회장님이 보신 거예요. 진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으시더니 왕돈가스를 사주셨어요. 그 맛이 아직도 혀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삭한 튀김옷, 뜨거운 육즙, 새콤한 소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났었죠. 그 돈가스 한 접시가 제 목숨을 살린 거예요. 진구는 명숙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날 밤 한강 안 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봉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신도 한때 다 포기하고 싶었던 밤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갚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구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그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봉팔은 한참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트럭으로 가서 구급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쓸 때 써 퉁명스럽게 내밀었지만 눈가가 붉었어요. 진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구는 봉팔에게 보온병을 빌렸어요. 시장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을 구하러 가려는 거였죠. 지하실 문을 나서기 전 진구는 입구에 폐지를 쌓아 올렸어요. 혹시 모를 추적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철저한 모습에 봉팔이 피식 웃었어요. 야, 너 은근히 잔머리 잘 돌아가네. 진구는 쑥스럽게 웃으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진구는 새벽 거리를 걸으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회장님. 그의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구는 시장 골목을 빠르게 걸었어요. 품속에 보온병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닭곰탕의 온기가 가슴으로 스며들었죠. 한 손에는 포장된 돈가스가 들려 있었어요. 지하실로 돌아온 진구는 명숙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닭곰탕 냄새가 좁은 공간에 퍼졌죠. 회장님, 일어나세요. 진구가 조심스럽게 명숙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다행히 열은 많이 내렸지만 아직 기운이 없었죠. 진구는 숟가락에 국물을 떠서 명숙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명숙이 천천히 삼켰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명숙의 눈에 조금씩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았어요. 진구는 포장된 돈가스를 꺼냈습니다. 접시에 올려놓고 아주 작게 썰어 명숙 앞에 내밀었어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명숙의 시선이 돈가스에 머물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 그 맛은 아니겠지만 진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드셔야 해요. 힘을 내셔야 해요.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돈가스 조각을 집었어요.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바삭한 튀김옷,
뜨거운 육즙. 그 맛이 잊었던 기억을 깨웠어요. 10년 전 눈 오던 날, 굶주린 청년에게 돈가스를 사주던 자신, 그 청년의 눈물 젖은 얼굴, 명숙의 흐릿했던 눈빛이 서서히 맑아졌습니다. 진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정말 내가 맞구나. 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명숙이 자신을 온전히 기억해 준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회장님, 진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릎을 꿇은 채 명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회장님께 이 밥값은 꼭 갚고 죽어야겠어서. 목소리가 흐느낌에 끊겼어요. 제가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진구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도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 청년이 10년 동안 자신이 사준 밥 한 끼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니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명숙이 진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바닥에서 10년의 고생이 느껴졌죠. 미안해. 내가 그때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진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한 끼가 제 목숨을 살렸어요. 전 아직 은혜의 이자 99%도 못 갚았습니다. 명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실룩거리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99%? 그런 고리대금이 어디 있니? 명숙은 진구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눈물 젖은 볼을 닦아주었습니다. 남은 이자는 내가 내 옆에서 따뜻한 밥같이 먹어주는 걸로 퉁치자.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거면 충분해. 봉팔은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져서 자꾸 코를 훌쩍였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죠. 나머지 1%는 내가 채워줄게. 쑥스러운 듯 너스레를 떨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족 같았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진구가 매일 약을 챙기고 밥을 먹인 덕에 명숙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또렷해졌습니다. 그런데 진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처음 명숙에게서 맡았던 씁쓸한 약 냄새. 약을 끊고 정상적인 음식을 먹이자 그 냄새가 사라진 거였죠. 진구는 봉팔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봉팔이 아는 약사에게 명숙의 증상을 설명하고 챙겨두었던 약 하나를 보여주자 약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치매약이 아니야. 오히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이야. 진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먹인 거란 말이에요? 약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장기 복용하면 진짜 치매처럼 보이거든. 무서운 놈들이야. 진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상도가 친어머니에게 일부러 그런 약을 먹였다니. 인간이 아니었어요. 지하실로 돌아온 진구는 이 사실을 명숙에게 알렸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술을 깨물었죠. 그래, 그랬구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봉팔이 바닥에 깔아둔 신문지를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며칠 전 날짜의 신문이었습니다. 이거 봐. 봉팔이 신문을 펼쳤어요.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문 일면에 자신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태성그룹 강명숙 전 회장, 지병으로 별세라는 제목과 함께 그 옆에는 상도가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명숙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신문을 움켜쥐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효자로 소문난 상도이사,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복지사업 확대 예정.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이미 죽여버린 거였어요. 이놈이. 명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신문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명숙은 신문을 두 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상도의 사진이 갈기갈기 찢겼죠. 감히. 명숙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한때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그 눈빛이 돌아온 거였어요. 나를 약먹여서 치매 환자 만들더니 죽은 사람까지 만들어? 명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일주일간 누워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세가 달랐어요.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려 주마. 차갑게 내뱉는 목소리에 진구와 봉팔이 숨을 삼켰습니다. 명숙은 두 사람을 돌아보았어요. 내 서재에 증거가 있어. 명숙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성북동 저택 2층 서재. 창문 잠금 장치가 고장났는데 아직 수리를 못했을 거야. 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벽에 가족사진 액자가 있어. 그 뒤에 비상용 마스터키가 붙어 있지. 명숙이 손으로 책상 모양을 그렸습니다. 책상 밑바닥에 비밀 금고가 있거든. 거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봉팔이 이를 갈았어요. 그놈들 증거 내가 직접 빼오겠습니다. 진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갈게요. 진구는 호주머니에서 금단추를 꺼냈어요. 회장님이 저한테 밥을 사주신 은혜. 진구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이제 제가 갚을 때입니다. 명숙은 진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굶주리던 청년이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되었다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봉팔이 툭 끼어들었습니다. 혼자 보내긴 위험해. 내가 밖에서 도울게. 주머니에서 낡은 무전기를 꺼내 흔들었어요. 눈과 귀가 되어줄 테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어요. 진구는 금단추를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작전 당일 아침 11월의 햇살이 지하실 환기구 틈으로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진구는 낡은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춘 채 떨리고 있었죠. 봉팔이 옆에서 눈치를 챘습니다. 왜 그래, 뭔데? 진구는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명숙에게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상도이사, 고 모친 추모 실버타운 건설 발표. 명숙의 눈이 천천히 기사를 훑었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놓인 복지사업의 헌신. 부지는 고인이 생전 즐겨 찾던 왕돈가스 식당 자리.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썩을 놈의 자식이. 목소리가 이를 갈 듯 갈라졌어요. 왕돈가스 식당. 10년 전 진구에게 밥을 사주었던 그 자리. 지금 세 사람이 숨어 있는 바로 이 땅 위에 실버타운을 짓겠다니. 명숙은 기사 속 상도의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삽을 들고 있는 아들. 그 위선적인 미소가 속이 뒤집어지게 했죠. 사기야. 명숙이 차갑게 내뱉었어요. 고액 입주금 받아서 해외로 빼돌릴 속셈이야. 내가 그놈 버릇을 아는데. 봉팔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건 자식 새끼가 아니라 악마네, 악마. 봉팔은 트럭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작은 상자를 열자 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비가 나왔습니다.
젊을 때 산업설비 설치 기사로 일했거든. 봉팔이 능숙하게 장비를 점검했어요. 보안 장비 다루는 건 익숙해. 진구에게 소형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옷깃에 달 수 있는 핀 모양이었어요. 이거 달고 가. 증거 확보해야지. 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밤 10시 성북동 저택 뒷담장. 진구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귀에 꽂은 무전기에서 봉팔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경비원 순찰 끝났어. 지금이야. 진구는 담장을 넘어 저택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명숙이 알려준 대로 가스 배관이 2층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배관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쇠 파이프가 손바닥을 긁었어요. 땀에 젖은 손이 미끄러웠죠. 중간쯤 올라갔을 때 발이 헛디뎠습니다. 몸이 뒤로 기울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순간 진구는 주머니 속 금단추를 움켜쥐었습니다. 명숙이 건네준 그 단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요. 이를 악물고 다시 배관을 잡았습니다. 한 칸, 두 칸. 마침내 2층 서재 창문에 도착했어요. 명숙 말대로 창문 잠금 장치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살짝 밀자 창문이 열렸어요. 진구는 소리 없이 서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재의 윤곽이 보였어요. 벽면 가득 책장이 있었고 가운데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한쪽 벽에 가족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구는 액자로 다가갔어요. 조심스럽게 뒤집자 명숙이 말한 대로 얇은 마스터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진구는 황급히 책상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불이 켜졌어요. 상도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기공식 준비는 다 됐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구는 숨을 죽이고 소형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연하지. 언론도 다 불렀어. 상도가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실버타운 분양 시작하면 입주금만 500억은 들어올 거야. 며느리가 킬킬 웃었습니다. 그 돈 다 해외 계좌로 빼돌리는 거지? 당연하지. 그러고 나면 우리 영원히 외국에서 살면 돼. 진구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를 악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며느리가 벽에 걸린 명숙의 영정 사진 앞으로 갔어요. 테이블에 놓인 술병을 들어 잔에 따랐습니다. 덕분에 잘 씁니다,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서 술잔을 들며 비웃었어요. 진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보, 기념으로 우리 해외여행 가자. 모나코 어때? 상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기공식 끝나고 바로 떠나자. 두 사람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불이 꺼지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진구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밑바닥에 작은 홈이 있었어요. 마스터키를 꽂자 딸깍 소리와 함께 비밀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USB가 있었어요. 강제 요양원 입소 서류, 정신병원 입원 시도 기록, 회사 횡령 증거,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구는 그것들을 품에 넣었어요. 창문으로 다가가려는데 책상 위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효행상 트로피, 상도가 받은 상이었어요. 진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죠. 그 소리를 들은 가정부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누구세요? 진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전기에서 봉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버텨, 내가 시선 돌릴게. 순간
밖에서 트럭 경적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빵빵빵빵. 가정부가 창밖을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진구는 그 틈을 타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배관을 타고 재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담장을 넘어 봉팔의 트럭에 올라탔어요. 트럭이 빗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가져왔어? 봉팔이 물었어요. 진구는 품에서 서류와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네, 전부요. 봉팔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 정도면 그놈들 끝장이야. 지하실로 돌아온 세 사람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상도와 며느리의 추악한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명숙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기공식 날로 정하자. 명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려 주마. 봉팔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 기술 총동원해서 복수의 화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공식 당일,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돈가스 식당이 있던 자리, 10년 전 진구와 명숙의 인연이 시작된 바로 그곳이었어요. 이제는 효도 실버타운 기공식장으로 화려하게 탈바꿈하고 있었죠. 붉은 카펫이 깔린 무대 위로 거대한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고 강명숙 회장 추모 기념비 제막식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햇살에 번쩍였어요. 수백 명의 하객이 앉을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정계, 재계, 언론계 인사들이 채울 자리였지요. 모두가 효자상도의 감동적인 연설을 기다릴 것입니다. 한편 봉팔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슴에 위조한 출입증을 달았어요. 태성설비 납품팀 박봉팔이라고 적혀 있었죠. 지하실에서 명숙이 조형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겉은 화강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특수 소재로 만든 속이 빈 연출용 소품이었어요. 봉팔이 며칠 밤을 새워 개조한 것이었죠. 명숙은 조형물의 뒷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한 사람이 겨우 웅크려 앉을 정도.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폐소 공포증? 어린 시절 창고에 갇혔던 트라우마가 아직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죠. 진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명숙은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구는 그것을 눈치챘어요. 제가 대신 안 돼. 명숙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지른 죄야. 내가 직접 심판해야 해. 명숙은 천천히 조형물 안으로 몸을 넣어봤습니다. 좁은 공간이 그녀를 감쌌어요. 어둠이 눈앞을 덮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그래. 이따가 딱 2시간만 버티자. 버텨야 해. 오늘만 버티면 돼. 오전 8시. 봉팔의 트럭이 행사장 후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이게 뭡니까? 봉팔이 출입증을 내밀었습니다. 기념비 조형물 배달입니다. 상도 회장님이 직접 오전 중으로 설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경비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봉팔의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죠. 들어가세요. 경비원이 게이트를 열었어요. 봉팔은 안도의 한숨을 삼키며 트럭을 몰았습니다. 조형물을 지게차로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무대 정중앙 상도가 연설할 위치 바로 뒤에 배치했습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조형물 쪽으로 다가왔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조형물을 훑어보았습니다.
이거 점검 좀 해야겠는데요. 봉팔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태연한 미소를 띄었죠. 상도 회장님이 직접 검수하신 예술품입니다. 봉팔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목소리에 위엄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회장님께 직접 말할게요. 보안 요원이 움찔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어요. 봉팔은 조형물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명숙이 잘 버티고 있는 거였죠. 오전 9시 진구는 무대 뒤 음향기술팀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티셔츠에 허리띠에는 무전기와 공구가 매달려 있었어요. 전광판 제어실 앞에 섰습니다. 봉팔이 준비해준 출입증을 내밀었어요. 새로운 스태프입니다. 전광판 최종 점검하러 왔습니다. 담당자가 출입증을 확인했어요. 진구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지만 표정은 태연했죠. 들어가. 진구는 제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봉팔이 개조한 태블릿을 연결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전광판과 스피커, 권한을 장악하는데 10분이 걸렸어요. USB를 꽂고 증거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화면에 상도와 며느리의 대화가 떴어요. 진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며 감정을 삼켰어요. 오전 10시 기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상도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옆에는 며느리 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유라가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자기야, 나 이따가 제막식 할 때 얼마나 울면 돼? 화장을 확인하며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너무 많이 울면 화장 번지는데. 상도가 피식 웃었어요. 적당히 해. 카메라 클로즈업 할 때만 눈물 좀 글썽이면 돼. 유라가 가방에서 인공 눈물을 꺼냈습니다. 눈에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눈가가 촉촉해지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그 모든 대화가 조형물 안에 명숙 귀에 들렸습니다. 명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더 떠들어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상도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객들을 향해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진구는 제어실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태블릿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화면의 재생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죠. 진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호주머니 속 금단추를 만졌습니다. 회장님, 이제 시작합니다. 진구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광판 화면이 바뀌는 순간 행사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도의 홍보 영상 대신 전혀 다른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어둡고 습한 지하 독방, 창살 너머로 빗물을 핥으려는 마른 손, 스피커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약은 꼭 드셔야 돼. 그래야 귀찮지 않게 빨리 돌아가시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전광판을 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저택 서재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명숙의 영정사진 앞에서 술을 따르며 말하는 내용. 덕분에 잘 씁니다, 어머니.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상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이크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뭐야 이게. 상도가 음향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 이거 당장 꺼.
하지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진구가 이미 제어실 문을 잠그고 영상을 무한 반복시킨 상태였죠.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상도와 며느리가 재산 해외 도피를 공모하는 대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서류, 회사 횡령 내역, 모든 것이 대형 화면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실버타운 분양하면 입주금만 500억은 들어올 거야. 그 돈 다 해외 계좌로 빼돌리는 거지.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웅성거림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어요. 사기꾼이었어. 어머니를 감금했다고? 저게 사람이야?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어요. 상도가 무대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도망치려는 거였어요. 이건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상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무대 중앙의 기념비 조형물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조형물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어요. 흰 머리카락에 검은 옷을 입은 노인. 하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강명숙. 죽었다던 강명숙 전 회장이었어요. 행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멎은 것 같았죠. 상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털썩 무대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령을 본 사람처럼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상도에게 다가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조형물 안에서 2시간을 버틴 몸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명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쓰러질 수 없었어요. 상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어요. 한때 품에 안고 젖을 먹이던 아이. 첫걸음말을 뗄 때 손뼉치며 기뻐하던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명숙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높이 들었죠. 찰싹. 명숙의 손바닥이 상도의 뺨을 후려쳤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습니다. 상도야.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요양원에서 살아 돌아왔다. 상도가 볼을 감싸며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어요. 공포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았냐고? 명숙이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버린 어미를 하늘이 살렸다. 내가 죽이려 한 어미를 세상이 구했어. 옆에서 지켜보던 며느리 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미친 할망구 당장 끌어내. 유라가 경호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손가락이 명숙을 가리키며 떨렸습니다. 지하 독방으로 쳐넣으라고. 그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카메라가 유라를 향했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며느리를 돌아보았어요.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유라야. 명숙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내가 방금 내 입으로 말했구나. 내가 지하 독방에 있었다는 걸. 유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였죠.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유라가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봉팔이 무대 옆에서 나타났어요. 두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증거 있습니다. 봉팔이 서류를 하객들과 기자들에게 뿌렸어요.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강제 요양원 입소 서류, 횡령 증거, 살인 공모 녹취록, 다 있어요. 기자들이 서류를 집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행사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경호원 2명이 명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명숙을 끌어내려는 거였죠. 그 순간 누군가 명숙 앞을 막아섰어요. 진구였습니다. 제어실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온 진구.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2팔을 벌려 명숙을 감쌌어요. 손대지 마세요. 진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눈빛이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이분한테 손끝 하나 대면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칫했어요. 진구의 기세에 눌린 거였죠. 명숙은 진구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지 않은 어깨였어요. 하지만 그 어떤 방패보다 든든했습니다. 10년 전 돈가스 한 접시로 이어진 인연. 그 청년이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명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이었어요. 증거를 넘기기로 약속한 수사관들이었죠. 경찰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수사관이 상도 앞에 섰어요. 강상도 씨 존속 강금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상도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상도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유라도 체포되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는 며느리. 화장이 눈물에 번져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명숙은 끌려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낳아 기른 자식이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팠죠. 하지만 명숙은 눈물을 삼켰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구가 명숙 곁으로 다가왔어요. 팔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가시죠. 명숙은 진구의 팔을 잡았어요. 봉팔이 반대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세 사람이 천천히 무대를 내려왔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정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눈이었습니다. 11월의 이른 첫눈. 하얀 눈송이가 세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진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눈이 내렸어요. 명숙이 돈가스를 사주던 날, 진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드디어 그 빚을 갚은 거였어요. 봉팔이 진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나 이거 진짜 짜릿하다. 봉팔이 환하게 웃었어요. 눈 위에 떨어진 눈송이가 녹아내렸습니다. 명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고맙다. 명숙이 나직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이 없었으면 난 그 지하실에서 죽었을 거야. 진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먼저 살리셨잖아요. 호주머니에서 금단추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단추 하나가 제 목숨을 살렸어요. 10년 동안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기공식 사건 이후 일주일 후 태성그룹 본사 건물 32층 유리창에 잿빛 하늘이 비치고 있었어요. 한때 철의 여인이 군림하던 그곳은 지금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었죠. 회장의 아들이 친어머니를 감금하고 죽이려 했다는 뉴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태성그룹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어요. 그런 가운데 명숙이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졌던 강명숙 전 회장의 귀환. 임원들은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어요. 명숙은 휠체어에 앉아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진구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배신에 대한 충격으로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의 철의 여인 그대로였죠.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명숙을 바라보았어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명숙은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이끌던 사람들, 아들의 범죄를 알면서도 눈 감아준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건강하셨나요? 명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임원들이 움찔했어요. 누군가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명숙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어요. 진구가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첫째, 제가 가진 태성그룹의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앞으로 태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합니다. 강씨 일가의 경영 참여는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평생 일군 회사를.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들이 괴물이 된 건 이 돈 때문입니다. 명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회장 명패를 집어들었어요. 금박으로 새겨진 강명숙 회장이라는 글씨. 한때 그녀의 자부심이었던 것. 명숙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회의실 구석의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딱딱한 소리가 울렸어요. 임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돈이 자식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돈만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사회에 그리고 아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몇몇 임원들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명숙은 진구의 부축을 받으며 본사 건물을 나섰어요.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어요. 회장님, 아들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재산 환원 결정은 언제 하신 건가요? 명숙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정작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 재산이 어려운 청년들의 꿈을 키우는데 쓰이길 바랍니다. 기자들이 더 질문을 쏟아냈지만 명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구와 함께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명숙은 오랜 비서를 불러 만났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비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상도 이사님이 돌아가셨다고. 명숙이 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명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명숙은 상도가 해외로 빼돌리려던 비자금에 대해 말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반드시 찾아내야 했어요. 제가 찾겠습니다. 비서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곁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상도 이사의 자금 흐름은 제가 가장 잘 압니다. 며칠 밤을 새워 조사한 끝에 비서가 지하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 찾았습니다. 비서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상도가 해외로 빼돌리려던 비자금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300억이 넘습니다. 이거 다 재단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명숙의 눈이 커졌어요.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비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당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명숙은 찾아낸 비자금을 전액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아들의 가짜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가난한 청년들의 창업 자금으로 쓰이게 되었죠. 진구 같은 청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명숙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가난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진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복수를 끝내고도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은 명숙. 대신 나눔을 선택한 그녀가 너무나 위대해 보였습니다. 지하실로 돌아온 저녁, 명숙이 진구를 불렀어요. 진구야, 이리 와봐. 명숙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내 창업 자금이야. 이제 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진구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이 돈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진구는 명숙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전 회장님 곁에 있을 거예요. 진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99%의 이자도 못 갚았잖아요. 명숙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바보 같은 놈. 명숙이 진구의 손을 꼭 쥐었어요. 두 사람의 손 위로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봉팔이 옆에서 코를 훌쩍였어요. 회장님, 저도 끼워주시는 거죠? 봉팔이 장난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명숙이 피식 웃었어요. 그래, 너도 평생 함께하자. 세 사람은 낡은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봉팔이 가져온 닭곰탕을 나눠 먹었어요. 화려한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따뜻했습니다. 명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난 이제 내 집으로 안 돌아갈 거야. 명숙이 말했어요. 여기서 너희들이랑 살 거야. 평범한 할머니로. 진구와 봉팔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하실은 좁고 낡았지만 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어요. 화려한 과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3월의 따스한 햇살이 지하실 환기구로 스며들었어요. 세 사람은 폐업한 왕돈가스집 지하실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진구를 불러 앉혔어요. 진구야, 할 말이 있어. 명숙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식당명의 이전 서류였어요. 이 가게 내 이름으로 해뒀어. 진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내 목숨을 구한 너에게 이 가게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 명숙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10년 전 내가 밥을 먹었던 이 자리에서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선물해줘. 진구는 서류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히 받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명숙은 단호했어요. 이건 선물이 아니야.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야. 진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며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봉팔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일 시작이다. 봉팔은 만물상의 기술을 총동원했어요. 낡고 어두운 지하실을 따뜻하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고물상에서 가져온 나무 판자로 벽을 새로 꾸몄어요. 버려진 조명 기구들을 고쳐서 따뜻한 불빛을 만들었죠. 녹슨 파이프는 예술적인 인테리어 소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마침내 지하실은 경양식 돈가스 하우스로 변신했습니다. 개업 전날 밤
진구는 주방에서 돈가스를 튀기고 있었어요. 10년 전 명숙이 사주었던 그 맛을 구현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진구는 완성된 돈가스를 명숙 앞에 내밀었어요. 드셔보세요. 명숙이 젓가락으로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명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0년 전 그 맛이 났어. 진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에는 10년간의 그리움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식당 문을 열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명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홀 서빙을 도왔습니다. 한때 수천억 대 그룹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식당 종업원이 된 거였죠. 하지만 명숙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가 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에게는 꼭 덕담을 건넸어요. 따뜻한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힘내세요. 손님들은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덕담 같았지만 그 안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그 무렵 뉴스에서 상도와 유라의 재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진구가 식당 작은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태성그룹 전 이사 강상도 존속 강금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공범 유라 징역 20년 확정. 앵커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친어머니를 지하 독방에 감금하고 약물을 투여해 치매 증상을 유발한 점, 재산 탈취를 위해 가짜 사망 기사까지 낸 점을 중형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명숙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아들의 수임복 입은 모습이 비쳤습니다. 가슴이 저렸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명숙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낳아 기른 자식이었어요. 미워하면서도 살아만 있어주길 바라는 게 어머니 마음이었죠. 진구가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명숙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회장님, 이제 앞만 보시죠. 명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명숙의 옛 비서가 식당을 찾아왔어요.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회장님, 제발 돌아오십시오. 비서가 간곡하게 말했어요. 이사회에서 회장님을 명예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명숙은 앞치마를 두른 채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사람, 지금은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고맙지만 사양할게. 명숙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거든. 비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좁고 낡은 지하실 식당이 최고의 전성기라니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명숙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회장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눈빛이었어요. 식당 입구에는 작은 진열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구가 금은방에서 다시 찾아온 어머니의 은반지. 그 옆에는 명숙의 금단추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가장 가난할 때 지킨 진심. 진구가 직접 쓴 문구가 아래에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진열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했어요. 두 개의 작은 물건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했기 때문이죠. 기적의 왕돈가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회장이 운영하는 식당. 목숨을 건 은혜 갚기로 시작된 기묘한 인연.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식당은 금세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봉팔은 스스로 총괄 매니저를 자처했어요. 식당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물상 트럭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식당까지 무료로 모셔다 드렸어요. 희망 셔틀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어르신, 오늘 점심은 제가 쏩니다. 봉팔이 환하게 웃으며 노인들을 태웠습니다. 까칠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진구는 식당 2층에 방 하나를 꾸몄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어요. 명숙을 위한 공간이었죠. 회장님, 이제 여기서 지내세요. 진구가 방문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명숙은 넓은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진구야, 고마워.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하 독방의 어둠 속에서 햇빛을 갈망하던 날들. 이제는 매일 아침 따스한 햇살을 맞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경양식 돈가스 하우스는 이제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숨은 맛집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예약 없이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줄이 길었죠. 하지만 세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은 따로 있었습니다. 명숙이 세운 희망재단이 1년 만에 수천 명의 청년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한 것이었어요. 제2의 진구들이 전국 곳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 명숙의 재단이 그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거였죠. 어느 날 평화로운 오후, 명숙의 주름진 얼굴에 평화로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진구야. 명숙이 나직하게 불렀어요. 이제 이자는 다 갚은 거지? 진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숙을 바라보며 인자하게 웃었어요. 아니요. 진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갚아도 99%일 겁니다. 명숙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남은 1%는 진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회장님 아들로 곁에 있으려는 핑계거든요. 명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봉팔이 옆에서 코를 훌쩍였어요. 야, 1%는 내가 채워준다고 그때 얘기했잖아. 봉팔이 장난스럽게 투덜거렸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그때 밖에서 부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동차 엔진 소리였습니다. 뭐지? 봉팔이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이거 나와봐. 세 사람이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 앞에 검은색 벤츠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차체가 눈부셨습니다. 진구와 봉팔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이게 뭡니까? 진구가 물었습니다. 명숙이 빙그레 웃었어요. 주머니에서 차키 2개를 꺼내 두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너희들 선물이야. 진구와 봉팔이 동시에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 이건 너무...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이 차들은... 명숙의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어요. 회장 시절에 미리 결제해 둔 거야. 상도랑 며느리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달라고 졸랐거든. 명숙의 눈빛이 쓸쓸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밝아졌어요. 그놈들한테 줄 바에야 차라리 너희한테 주는 게 낫지. 봉팔이 진구의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야, 이럴 땐 못 이기는 척 받는 거야. 봉팔이 능글맞게 웃으며 차키를 받았어요. 차 앞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우와, 가죽 시트다. 나 평생 이런 차는 처음이야. 봉팔이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하지만 진구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진구에게 다가갔어요. 진구야. 명숙이 진구의 손에 차키를 쥐어주었습니다. 너도 이제 31살이잖아.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필요할 거야. 명숙이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어요. 나중에 후회할 테니까 그냥 받아.
진구는 차 키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금속 조각. 그것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진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구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숙은 진구의 등을 토닥였어요. 바보야, 내가 더 고맙지.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난 그 요양원 지하실에서 죽었을 거야.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봉팔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자, 우리 시승이나 하자. 내가 운전해 줄게. 형, 이건 외제차인데 가능하신 거죠? 야, 나 일종 면허거든. 이까지 거 껌이야.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식당 앞 골목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식당 앞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 그들이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죠. 비바람 치던 요양원의 기억, 차가운 지하 독방의 어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진구는 호주머니에서 금단추를 꺼냈어요. 11년간 품고 다닌 그 단추. 이제는 낡아서 광택이 바랬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진구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저 이 단추 평생 간직할게요. 명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인연의 증표니까. 하늘에서 낙엽이 흩날렸어요. 11월의 마지막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밥 한 끼로 시작된 인연. 그것이 11년의 세월을 거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99%의 이자.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하지만 그래서 더 행복한 빚이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돈가스 향기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고 나니 오늘따라 돈가스 생각이 나네요. 졸업식 날에만 먹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음식이 돈가스였지요. 전 사실 돈가스보다 먹기 전에 나오는 부드러운 스프가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추억에 한 끼 있으셨을까요? 있으셨다면 오늘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반영하여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채널 인생영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